20살 꽃다운 나이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댁 문턱을 넘어설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부터 넌 우리 딸이다.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시집 온 첫날부터 새벽 5시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일어나 아침상 차려라.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어요. 바쁜데 뭔 신혼여행이냐며 하루 만에 돌아와야 했거든요. 남편은 그저 어머니 말씀을 따르라고만 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는 딸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였어요. 그런데 정말 교묘하게도 시어머니는 가끔씩 당근을 던져주셨어요.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이 집 재산이 다 누구 거겠니? 결국 너희 모 아니냐. 그 말에 또 속았어요. 아니, 속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 3개월째 되던 날에 우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엄마 새언니 완전 호구네요. 그러게 말이다. 딸처럼 여긴다고 한마디 해주니까 완전히 넘어갔어.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제 마음을 후벼 팠던 건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였어요. 어머니 말씀 틀렸나?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 거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도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한 거였어요.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사랑받을 줄 알았던 저는 그날부터 40년간 이어질 지옥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의 입구에서. 저는 아직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도망쳤을 거예요. 결혼 1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어요. 입덧이 심해서 하루 종일 토하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용납하지 않으셨죠. 임신이 뭐 유세냐? 옛날 사람들은 임신 중에도 다 이랬어. 너만 특별한 줄 아니? 그래서 임신 9개월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배가 불러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 없었어요. 출산 후에는 더 지옥이었어요. 산후조리 같은 건 없었어요. 애를 낳은 지 사흘 만에 부엌에 서야 했거든요. 애는 낳았으니 이제 일해야지. 너만 애 낳니? 갓난아기를 업고 밥을 지었어요. 아이가 울어도 손을 뗄 수 없었어요. 남편은 한술 더 떴어요. 제가 아이 때문에 밤잠을 못 자서 비틀거려도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도 그저 한마디 뿐이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겠다. 얼른 일어나. 도와주기는커녕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둘째를 가졌을 때는 입덧에 지쳐 쓰러져 있는데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이번엔 딸이면 좋겠다. 였어요. 그런데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또 아들이야.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마치 제가 일부러 아들만 낳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이 성별을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남편 대답은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틀린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 대를 이어야 하니까 아들도 중요하지만 딸도 있어야 집안일을 도와주지. 저는 그저 애 낳는 기계였던 거예요. 아들은 대를 잇고 딸은 일손이고. 저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농사일도 해야 했어요. 시댁이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애 둘을 데리고 논밭에 나가 일해야 했어요. 큰아이는 등에 업고 둘째는 논둑에 눕혀놓고 일했어요. 뙤약볕 아래서 모를 심고 벼를 베고. 손은 갈라지고 등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 없었어요.
며느리 팔자는 갈아도 갈아도 끝이 없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새참을 가져다 드리다가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너희가 더 참아라. 나중에 좋은 일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나중에 보답받을 거라고? 지금 당장 저는 죽어가고 있는데 미래의 보상을 위해 참으라니요. 그날 밤 아이들 재우고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며칠 후 우연히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 뭐라고 해도 다 들어.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는데 그래도 너무 부려먹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런 게 며느리지. 편하게 해주면 버릇 없어져. 적당히 부려야 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구였어요. 적당히 부려야 할 대상이었던 거예요. 두 아이를 키우며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더 지옥이었죠. 혼자서 수십 명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그때 시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 어머니 간병은 형수가 하시죠. 저는 직장 다니니까 못해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누이들까지 저를 부려먹으려 했어요. 돈 문제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더 심각해졌어요. 첫 번째 사건은 결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에 일어났어요.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야, 차례상 비용이랑 제수용품 값 200만 원 가져와라. 200만 원이요? 당시 남편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던 시절이에요.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라는 거죠? 어머니, 저희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디서든 구해와야지. 친정에서 꿔오든지 은행에서 빌려오든지. 결국 친정 아버지께 빌렸어요. 아버지는 실은 내색도 안 하시고 주셨지만 제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차례를 지내고 난 뒤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형수가 돈은 잘 구해오네. 친정이 부자인가? 그러게. 달라고 하면 바로 가져오던데.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구해왔는지 모르더라고요. 그 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생신, 제사, 명절. 매번 목돈이 필요했어요. 이번엔 300만 원 필요해. 아버지 환갑이니까 500만 원은 있어야지. 제사상 차리려면 400만 원 가져와. 매번 친정에서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사채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100만 원 빌리면 매달 3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거든요. 남편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마치 저희한테 무한정 돈이 있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정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시어머니께 용기 내어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어려워요. 빚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다 너희 몫이야. 집도 땅도 전세금도 다 너희 거야. 그 말을 듣고 또 속았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아, 그러면 지금 고생하는 게 헛되지 않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댁에 갔다가 우연히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하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엄마, 형수 완전 바보 같아요. 돈 달라고 하면 진짜 가져와요. 그러게 말이다. 나중에 유산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냥 한 말인데 진짜로 믿네요. 그 순간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져 내렸어요. 유산을 받을 거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거짓말 하신다는 거.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를 미워하시는 건 아니잖아.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요. 조용히 해. 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해. 남편도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이번에는 시댁 지붕 수리비로 1,0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집이 낡아서 비가 새. 고쳐야 해. 1,000만 원. 정말 큰 돈이었어요. 아이들 학비도 부족한 마당에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라는 거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우리 집이 은행 것이 되는 거였어요. 시댁 지붕을 고치고 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구했는지는 관심도 없으셨어요. 15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집안 대소사마다 계속 돈을 요구받았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육비가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뿐인데 시댁에서는 또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칠순이니까 잔치 비용 800만 원 필요해.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아이 학비도 제대로 못 내주면서 잔치 비용을 내야 한다고? 계속 강요당했어요.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계산해 봤어요. 지금까지 시댁에 들인 돈이 얼마인지 3,000만 원이 넘었어요. 15년치 월급이었어요. 그런데도 고맙다는 인사 한 번 들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달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돈 구해다 바치는 기계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ATM기였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30대가 되었어요. 저도 어느새 50대 중반이 되었고요. 이제는 며느리에서 할머니가 되었죠.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 잠깐이나마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좀 편해질까? 손주 핑계로라도 시댁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할머니가 손주 봐야지. 며느리는 직장 나가니까. 새로운 굴레가 시작된 거였어요. 이제는 시댁 일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봐야 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어머니, 아이 좀 봐주세요. 저 친구들하고 약속 있어서요. 마치 제가 당연히 봐줘야 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바로 옛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그 말투였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며느리가 나한테 너무 당연하게 굴어요. 마치 제가 무료 베이비시터인 것처럼. 그런데 남편 대답은 더 가관이었어요. 당신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잖아.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악순환이 끝나지 않는구나. 제가 당했던 일을 이제 며느리가 저한테 하고 있고 제가 또 참고 견디고 있구나. 손주가 둘, 셋 늘어날 때마다 제 일도 늘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댁 가서 시부모 식사 준비하고 손주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그러다가 우리 집 와서 또 살림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정말 힘들어서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아이들 좀 늦게 데리러 올게.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저희가 누구한테 맡겨요? 어머니는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할 일이 없다고? 내가 매일 뭘 하고 사는지 모르나 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와서 한 말이었어요. 엄마, 집사람이 서운해해요.
엄마가 요즘 애들 안 봐준다고. 내가 안 봐준다고? 그러게요. 자기 친정엄마는 매일 와서 도와주는데 엄마는 핑계만 댄다고 하더라고. 너무 황당했어요.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핑계만 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배신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안사돈을 만났는데 우리 딸이 참 고생이 많아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직장 다니랴, 애들 키우랴, 집안일 하랴.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매일같이 가서 하는 일들이 뭐였을까요?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20대 때 예쁘고 생기 발랄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해 절은 50대 아줌마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이제는 간병까지 해야 했어요. 맏며느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시누이는 여전히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자기는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절대 안 하겠다고 하고 매일 시댁 가서 시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그러다가 우리 집 와서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치매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어요. 너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30년간 고생하며 모셨는데 저를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치매라지만 너무 허망했어요. 30년간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정말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아프신데 누가 돌봐?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해? 시누이도 있잖아요. 걔는 회사 다니잖아. 당신은 뭐 하는데? 또 그 소리였어요. 제가 뭘 하는지 모른다는 그 소리.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시누이가 친구들하고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우리 새언니? 완전 호구야. 뭘 시켜도 다 해. 어머니 간병도 혼자 다 하고 있어. 미안하긴 뭘. 어차피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해.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매일 무엇을 하고 사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저는 평생 이 가족들한테 있으면 당연하고 없으면 불편한 그런 존재였구나. 50대 중반. 제 인생의 절반을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무료 베이비시터 취급하고 남편은 여전히 모르는 척하고 시댁 식구들은 호구 취급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50대 중반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온 걸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대체 뭐였을까? 나는 언제 행복했을까? 답이 없더라고요. 정말 답이 없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건 시동생들이었어요. 남편한테는 동생이 3명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례해졌어요. 첫 번째 충격은 시동생 결혼식 때였어요. 형수 축의금 얼마 낼 거예요? 보통 이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적당히 할 생각이에요. 적당히가 아니라 구체적으로요. 제 친구들이 100만 원씩 낸다는데 형수는 설마 그보다 적게 내시진 않겠죠? 100만 원. 당시로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체면상 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결혼식 끝나고 시동생이 하는 말이었어요. 형수 고마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200만 원씩 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 후로도 명절 때만 되면 형수 세뱃돈 준비 많이 했죠. 저희 애들 용돈 좀 주세요. 형수는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다고요?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하는 건지.
시아버지 환갑잔치 준비할 때는 더 가관이었어요. 형수가 다 준비하세요. 저희는 바빠서 못해요. 비용도 형수가 대부분 내시고요. 형이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장남이라고 왜 제가 다 해야 하는 거죠? 남편은 그저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 동생들이 너무 심해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냥 좀 참아. 동생들이니까. 동생들이면 뭐든지 다 해줘야 해요. 형이니까 그런 거지 뭐. 형이니까. 그럼 저는 뭐예요? 형수니까 당연히 호구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더 가슴 아픈 건 시동생들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할 때였어요. 가족 모임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도 저는 제외시켰어요. 형수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된다고요? 제가 그동안 이 집안일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데 시동생들의 무례함은 계속됐어요. 사업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형수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사업 잘 되면 바로 갚을게요. 500만 원. 쉽지 않은 돈이었지만 가족이니까 빌려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동생, 그때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야? 아, 그거요? 사업이 좀 안 돼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2년, 3년.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동생이 새 차를 뽑았더라고요. 비싼 외제차를요. 차 샀네. 돈은 어디서 났어? 아, 이건 할부예요. 형수가 빌려준 돈은 사업 자금이라서 따로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한테 빌린 돈은 안 갚으면서 차는 할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일로 제가 화를 내니까 시댁 식구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형수가 돈 때문에 그러네. 가족끼리 돈 얘기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저를 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 후로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형수 때문에 형이 고생하는 것 같아. 엄마도 형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데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장례 준비를 하는데 시동생들이 하는 말이 장례 비용은 장남이 많이 내는 게 맞죠? 저희는 애들이 학생이라 힘들어요. 또 저희만 돈을 내라는 거였어요. 그래놓고 상속 얘기할 때는 달랐어요. 재산은 아들들이 똑같이 나눠야지. 형님네는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좀 적게 가져가셔야지. 우리가 언제 뭘 많이 받았다는 건지. 오히려 제가 돈만 갖다 바쳤는데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 동생들 너무해요. 왜 맨날 우리가 참아요? 싸우기 싫어. 좀 참아. 언제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게다가 막내 시동생이 술 먹고 한 말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형이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형수 눈치 봐야 해? 엄마도 형수보다 우리를 더 예뻐하시던데. 형수는 그냥 돈 주는 기계야. 돈 주는 기계라고요? 제가 이 가족들한테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30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는 그냥 ATM기였던 거예요. 존중도 사랑도 고마움도 없이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기계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나는 아무리 잘해도 절대 가족이 될 수 없구나. 더 슬픈 건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옥은 계속됐어요. 시어머니 혼자 남으시니까 갑자기 재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너희 거야. 또 시작이었어요. 그 달콤한 유혹이. 시동생들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머니 형수는 바쁘시니까 저희가 모실게요.
이제 와서 제가 바쁘다고요? 자기들이 바쁘다고 해서 지금까지 30년간 혼자 다 해왔는데 갑자기 제가 바쁘고 자기들은 안 바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아니야. 맏며느리가 할 일이지. 너희는 각자 살림이 있잖아. 결국 또 저였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재산 물려받을 희망을 품고 사는 것도 모두 저의 몫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딸아, 내가 통장 비밀번호 알려줄게. 만일을 대비해서. 시누이가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 어머니 용도는 제가 관리할게요. 언니는 간병만 해주세요. 간병만 하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무료 간병인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시부모님 집을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기 힘드시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겠어요. 그럼 차액은? 그건 저희가 관리할게요. 시누이가 관리한다고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에게 내가 죽으면 다 내 거라고 하셨는데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상해요. 갑자기 시누이가 모든 걸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게 그냥 엄마니까 모시려는 거겠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재산을 가져가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가족끼리. 가족끼리라고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몇 달 후 진실이 드러났어요. 시댁 집이 팔렸는데 그 돈 5억이 시누이 명의로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라고 하셨어요.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니는 몰라도 돼요. 가족 일이니까. 가족 일이라고요? 저는 30년간 뭐였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며느리야, 너는 집안을 위해 희생을 많이 했어. 고맙다. 어머니, 그동안 약속하신 것들. 약속? 무슨 약속? 치매 때문인지 정말 모르시는 건지 모든 약속을 잊으신 거예요. 시누이는 냉정했어요. 언니, 어머니 치매세요. 예전 약속은 다 무효예요. 무효라고요? 30년간 제가 믿고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당신 동생이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인데 뭘 어떻게. 어머니는 지금 치매세요. 그래도 어머니 마음이야. 남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우유부단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요양원비는 누가 내요? 형수가 내세요. 그동안 어머니 재산 혜택 받았잖아요. 재산 혜택을 받았다고요? 언제 뭘 받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결국 저는 30년간 희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재산은 시누이가 가져가고 간병은 제가 하고 요양원비도 제가 내고. 그때 깨달았어요. 재산이라는 건 처음부터 그냥 나를 붙잡아두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구나. 40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60대가 되었고요. 돌이켜보니 제 인생에서 진짜 행복했던 날이 며칠이나 될까 싶더라고요. 시어머니 요양원비를 매달 200만 원씩 내면서도 시댁 식구들한테 듣는 말은 똑같았어요. 형수가 해야죠. 그동안 어머니한테 잘해드렸으니까. 잘해드렸으니까 계속 하라는 거였어요.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제 자식들까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거잖아. 할머니 모시는 거.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해? 제 자식들마저.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바쁘세요? 바쁘다고요?
제가 선택해서 바쁜 게 아니라 바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형수 장례식장에 못 가겠어요. 시어머니 병원 가야 해서. 친정 어머니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병원 스케줄 때문에.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한 번도 제대로 효도 못 해드렸구나. 항상 시댁 일이 우선이었으니까. 몇 년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들. 형수가 정말 잘 모셨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형수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지. 칭찬해주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더 기가 막힌 건 시부모님 유산 정리할 때였어요. 어머니가 형수한테 고마워하셨으니까 뭔가 남겨주셨을 거예요.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이상하네. 유언장에 형수 얘기가 없네요. 없다고요? 40년간 모셨는데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다고요? 아, 여기 있네.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요. 40년 인생을 바친 대가가 말 한마디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은 태연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고마워하셨다는 뜻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라고요? 뭐가 좋다는 건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시댁 행사들이 저희 집에서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형수가 맏며느리니까. 형수 집이 제일 크니까 여기서 하자. 명절, 제사, 가족 모임. 모든 게 저희 집에서 열렸어요. 준비는 물론 제가 다 하고 비용도 제가 대부분 부담하고.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와서 먹고 가기만 하더라고요. 형수 요리 솜씨가 최고야. 역시 맏며느리는 다르네. 칭찬이라고 하는 건지 더 하라는 건지. 어느 날 정말 지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이제 정말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뭐가 힘들어?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좀 편해졌을 텐데. 편해졌다고요? 오히려 모든 책임이 저한테 떨어졌는데 뭐가 편해진다는 건지.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시댁을 위해서.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외부인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하지만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만 아이들도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럼 저를 위해서는 뭘 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60년을 살았는데 저를 위한 시간은 하루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평생 남의 인생을 살아온 거구나. 내 인생은 어디에도 없었구나. 그날 정말 운명의 그날이었어요. 또 명절이 다가왔고 시댁 식구들이 모이기로 했어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요. 형수, 이번에도 잘 부탁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음식 많이 준비해 주세요. 아, 그리고 아이들 용돈도 좀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또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날 새벽 5시부터 장을 보러 나갔어요. 20명분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혼자서 다 준비했어요. 오후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와, 형수 진짜 대단해.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다 준비했네. 역시 우리 맏며느리야. 듣기 좋은 말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독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제 안에서 터져 나왔어요. 4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모두 들어보세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제 그만하겠어요. 뭘 그만한다는 거야? 이 모든 걸 그만하겠어요. 40년간 저는 이 가족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호구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호구라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저를 바보 취급하고 돈 ATM 취급하고 무료 가정부 취급했잖아요. 이제 저를 막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딸처럼 여기겠다고 하셨죠.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재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으면 다 주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유언장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셨죠. 돈도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아세요?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넘어요. 1억을 갖다 바쳤는데 받은 건 뭔지 아세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예요. 시댁 식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건 제 남편이에요.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다 알고 있었죠? 당신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지만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맞아요. 당신한테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편리한 도구였어요. 어머니 모시고 집안일하고 돈 갖다 바치는 도구. 그때 제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 나를 무료 봉사하는 부모처럼 대했잖니.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하지만 40년을 참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의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너도 들어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엄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40년간 참아온 게 터진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살지 않을 거예요. 명절 음식도 제사 준비도 돈도 간병도 모든 걸 혼자 하지 않을 거예요. 각자 자기 몫을 하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화를 냈어요. 버릇 없어졌다. 40년 잘해놓고 왜 갑자기 그러나.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가지 않았어요. 돈도 주지 않았어요. 시댁 행사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남편과도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밀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당신 집안 편을 들 거면 따로 사세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남편과 살 생각 없어요. 결국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저는 65세가 되었어요. 시댁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뗀 지 5년이 되었고요. 그 5년 동안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봤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물론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40년간 남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